네, 현장 플러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사들 간의 황금 주파수 경쟁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귀에 익으실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이뤄지는 경쟁에서 누가 승리를 하고 또 이 통업계에서 어떤 변화의 바람이 그리고 누가 또 선점을 해서 리딩을 할 수 있을지까지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텐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수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황금 주파수 전쟁에 대해서 뭐 다른 얘기도 많이 해야겠지만 아무래도 돈 얘기니까요. 경매다 보니까 이 돈 최종 낙찰가 금액이 얼마나 될지도 좀 많이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첫 스타트가 벌써 2조 5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들었어요. 네, 이거 맞아요. 어느 정도 금액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정부가 주파수 경매 계획 초안을 공개하면서 이 통사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입찰을 시작할 수 있는 최저 경쟁 가격만 2조 5,779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인데요. 이는 경매의 출발선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낙찰가는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금액뿐 아니라 할당된 주파수 대역도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네, 그 700MHz 대역에서 일단 40MHz 폭이 나오고요. 그리고 1.8GHz와 2.1GHz에서 각각 20MHz 폭이 경매 대상으로 나옵니다. 예. 네. 여기 좀 자세히 나와 있네요. 네. 네, 또 그리고 그 2.6GHz 여기 대역이죠. 예. 여기에서는 그 40MHz 폭과 20MHz 폭이 따로 경매로 나오게 되는데요. 네. 그 정리를 하자면 지금 총 이렇게 4개의 대역에서 5가지의 블록이 주파수 경매로 나와서 총 140MHz 폭이 이번에 배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원고를 미리 받아서 네. 공부를 좀 해봤는데 너무 어렵죠. 이게 가면 갈수록 산 넘어 산이더라고요. 네. 우선 대역폭이 이렇게 4개가 있고 주파수 이제 할당 폭을 받는 거잖아요. 네. 각자 이제 3개 이동통신사가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40MHz, 20MHz 폭을 LG U+. 네. 맞는 건가요?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가요? 네, 여기서 이제 이거를 노란색 블록으로 돼 있는 부분을 이제 경매로 붙여서 하는 건데요. 예. 이거는 이제 그 인접 대역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LGU+가 여기 대역에 이미 진출해 있기 때문에 네. 20이나 40을 가져가게 된다면 더 광대역으로 넓게 쓸 수 있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뭐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만약에 다 먹게 된다면 2.6GHz 자체를 그냥 더 선점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유리해질 수 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가운데 20MHz는 옆에 보시면 KT와 LGU+, 그리고 SKT까지 같이 있어서 뭐 누가 가져가도 다 좋은 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런 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계속 알아가 보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누겠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할당이 돼 있고 배당이 돼 있고 그리고 경매에 나와 있는 주파수 대역이 이 정도라는 거를 한번 전해드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경매 방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과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에 대한 궁금증 좀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나요? 네, 이번 경매는 2013년과 마찬가지로 동시 오름 입찰과 밀봉 입찰을 혼합한 방식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50라운드까지는 2통 3사가 낮은 가격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가격을 올리는 동시 오름 입찰로 경매를 처음에 먼저 진행을 하게 되고요. 50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낙찰자가 가려지지 않으면 51번째 라운드에서 밀봉 입찰로 결론을 내게 됩니다. 밀봉 입찰 방식은 원하는 주파수 대역과 가격을 한 번에 적어내서 밀봉을 해서 봉투를 내고 거기서 주인을 가리는 한판 승부 방식입니다. 네. 이 통사들의 전략적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렇게 51번의 입찰 과정이 반복될 경우에는 낙찰액이 3조 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6년에 이제 경매를 앞두고 있고요. 사실 2011년과 2013년에도 이런 주파수 경쟁이 있었잖아요. 네. 알아봤더니 2011년에 이때는 혼합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네. 83라운드까지 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2013년에 이제 동시 오름 입찰과 밀봉 입찰 혼합 방식을 도용을 하다 보니까 최종 낙찰가가 2조 4,200억 원이더라고요. 네. 3년 전에 최종 낙찰가가 이 정도면 이번 황금 주파수 대역을
가져가려는 이통사들의 최종 낙찰가는 이거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서도 3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황금주파수 하는데 네. 그 실체가 뭔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황금주파수 대역이 어디를 주로 통칭하는 건가요? 네. 이 황금주파수라는 명칭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황금주파수라는 용어는 그 매번 주파수 경매 때마다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파수 경매에 나올 때마다 그 다른 대역이 나오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때마다 이통사들이 그 저마다 다른 전략을 가져가겠죠. 네. 그래서 올해 주파수 경매의 주인공은 2.1GHz 대역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 2.1GHz 대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요. 우선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3G나 LTE용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엇보다 그 통신 3사가 2.1GHz의 20MHz 폭을 낙찰받을 경우에는 어느 쪽이든 그 기존 대역에 붙여가지고 광대역 LT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2.1GHz 대역을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네. 그 SK텔레콤이 현재 60MHz 폭을 쓰고 있고요. KT는 40MHz 폭, 그리고 LG유플러스는 20MHz 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매에 나오는 그 대상은 SK텔레콤이 사용하고 있는 60MHz 중에서 사용 기한이 끝난 그 20MHz 폭이 매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SK텔레콤 입장에서는 6차선으로 사용하던 도로에서 차선 2개를 반납하고 4차선 도로로 좁혀지는 셈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 LG유플러스 역시 2.1GHz에서 광대역 LTE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20MHz 대역 확보에 관심이 높습니다. 슬슬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머리가 좀 아파지실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재 상황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6차선 도로를 쓰다가 네. 4차선으로 줄어들었어요. 때문에 네. 그 2차선을 어떻게든 경매를 통해서 가져와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또 하나의 변수가 2.1GHz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LG유플러스 측에서 어떤 낙찰 가격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네. SK텔레콤이 부담해야 하는 혹은 KT가 부담해야 하는 돈도 갑자기 이렇게 높아질 수 있다고 들었어요. 이건 네. 또 어떤 원리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바로 정부가 이번 주파수 경매에 나올 20MHz 폭의 낙찰가에 기초를 해서요. SK텔레콤과 KT의 2.1GHz 대역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기로 정했기 때문인데요. 그 SK텔레콤과 KT 입장에서는 물론 재할당이긴 하지만 이번 그 경매 가격에 기초해서 재할당 가격을 산정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1GHz 대역을 만약에 사고 싶어도 나중에 재할당 가격이 매우 올라갈 것을 생각하면 강하게 베팅을 할 수가 없겠죠. 네. 하지만 그 이번에 2.1 대역 재할당에서 빠진 LG유플러스의 경우 경매 가격을 다른 통신사에 비해서 좀 높게 불러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SKT와 KT는 재할당과 관계없는 그 LG유플러스가 경매 가격을 확 올려놓고 빠지는 전략을 사용해서 경쟁사의 출혈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그 최근 토론회에서 SK텔레콤과 KT 관계자가 직접 좀 강력하게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SK텔레콤 측은 2.1GHz의 최저 경쟁 가격이 예상보다 높게 책정된 가운데 재할당 대가까지 연동하는 것은 중복 부담이라며 이용 기간도 5년밖에 안 되는데 연기한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KT도 이날 2.1GHz 대역의 경우 3G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광대역 LTE를 제공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그 재할당 대가와 이번 경매 가격을 연동하는 것은 그 고속도로와 국도의 통행료를 똑같이 받는 격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KT랑 SK텔레콤은 지금 같은 입장에서 얘기를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약간은 유리하다고 보면 유리하겠지만 LG유플러스가 좀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아까 처음에 봤었던 그 CG를 네.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네. 정리하고 좀 질문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훅훅 가는 것 같아서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LG유플러스가 말씀을 하신 대로 40MHz나 20MHz를
가져가면 유리한 상황이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60메가 즉 6차선이죠. 6차선 중에서 2차선을 지금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2차선을 찾아가야 기존의 그 SKT한테 유리한 방향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LGU 플러스의 경우에도 이 옆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같이 그 인프라 장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리하고요. 뭐 KT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 20메가헤르츠를 황금 주파수 대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아,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경쟁도 핫하고 네, 굉장히 뜨거운 지역입니다. LGU 플러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SK텔레콤과 KT가 내야 되는 돈이 예, 달라지는 시작가 거죠.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뭐 2.6GHz 대역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LG U 플러스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KT와 SKT 입장에서는 아직 개척을 하지 않은 주파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2.6GHz로는 어느 정도 통신망을 다 갖췄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상태고요. SK텔레콤과 KT가 현재로서는 가장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좀 생각하시기에 어쩌다가 LG U 플러스가 지금 좀 유리한 구지를 선점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 초안에 따라서 좀 이런 특혜 네. 시비가 네.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SK텔레콤과 KT 입장에서는 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문제는 2.6GHz 대역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이통사들의 기싸움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LGU 플러스가 2.6GHz 대역, 아까 나갔던 화면처럼요. 그 대역을 확보할 경우에는 해당 대역의 주파수 독식이 우려된다고 그 SK텔레콤과 KT가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현재 그 2.6GHz에서는 이통 3사 중 LG U 플러스가 유일하게 40MHz 폭의 LTE 광대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2.6GHz에서 20메가 폭의 경매로 가져가게 된다면요. 그 총 60메가 폭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네. 만약에 여기서 그 40메가 폭을 확보하면은 그 80MHz 폭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기술로는 40MHz만 돼도 그 LTE 광대역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게 더블이 된 거죠. 그러면 예. 초광대역이라는 그 것을 이제 LG U 플러스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뭐 지금 기술로는 이 80MHz 폭이 속도 향상을 획기적으로 가져다 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향후 기술이 발전하면 어떤 위력을 발휘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네. 업계에서는 매우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LGU 플러스로서는 소위 꽃놀이패를 진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우선 이미 광대역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망 투자 비용도 아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텔레콤과 KT가 2.1GHz, 즉 황금 주파수 대역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쟁자도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 LGU 플러스를 제외한 사업자들은 대역별 균등 분배 원칙을 적용해서요. LGU 플러스의 2.6 대역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부가 공개한 초안에는 LGU 플러스의 입찰 제한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번에 그 다른 이통사들이 제기한 의견이 받아들여질지는 확정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 이런 경매에 대해서 물론 이통사들 간의 감정적인 것도 있을 테고 좀 길을 꺾으려는 돈놀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반대 시나리오를 봤을 때 현재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각자가 구축하고 있는 통신망이 이제는 어느 정도 잡혔어요. 네. 2011년과 2013년에는 뭐 LTE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주파수든 이렇게 선점을 해야 됐었지만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와는 좀 다르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번 경매에서는 좀 싱겁게 끝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돈 부담이 너무 커질 수도 있고요. 지금 이런 시나리오도 있던데 경우의 수들이 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지금은 어느 정도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싱거운 경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입장도 물론 있는데요. 네. 하지만 5G가 지금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그 트래픽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LTE 즉 4G랑 5G와 그 중간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하지만 그 트래픽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5G로 가기 전에 이통사들은 결국 트래픽을 해소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파수 경매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를 봤을 때 이제 LTE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5G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여기서 한 발짝을 물러나게 된다면 5년
뒤처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이번 경매에서도 이통 3사들이 과연 얼마나 열의 있게 그리고 최종 낙찰가가 얼마나 될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낙찰가가 높아질수록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통신비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조금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